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지전에서 이제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란의 참전 여부입니다. 이란이 진짜로 참전을 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가 들썩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져가고 있지만 시장은 그가 많이 빠졌던 탓인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이슈도 또 나와 있습니다. 항공주에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된 이사회가 곧 열릴 예정이고요.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도 이번 주 내내 지배적일 겁니다. 내일까지는 일본은행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FOMC가 개최가 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영란은행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점들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분수령이 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잠시 뒤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사업 분리매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표면적인 안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시정조치안의 골자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경쟁 제한 우려 완화인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화물사업 매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사진 분위기 어떤가요? 네, 먼저 일단 이 안건이 통과를 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현재 사내이사 1명, 사회이사 4명, 총 5명 중 3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사진은 대체로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안의 뜻을 모았지만 일부 이사들은 화물사업 매각 시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와 또 직원 반발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내기로 했는데요. 때문에 31일까지는 늦어도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동의 결론이 내려져야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가 의결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이르면 오늘 곧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창사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이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29일에 포스코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는 55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과반수의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1968년 창사 이래 처음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맡게 됩니다. 네, 그러면 노조의 요구가 뭔가요? 네, 노조는 현재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 2천 원 지급, 또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 달성 성과 인센티브 200% 신설,
또 학예 휴가 및 휴가비 신설, 또 격주 4일제 도입 등 총 60여 개의 요구 조건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만약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주게 된다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포스코가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나 조선업계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 같은데 이 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나요? 앞서 말했듯이 일단 먼저 파업이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합법적인 파업은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오늘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와 사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파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스코 노조는 압도적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 속도가 빨라지고 평화적으로 교섭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서 또 조합은 단계별 체계적인 쟁의 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한 만큼 파업 결정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줄어든 이유부터 찾아봐야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주춤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토스뱅크가 전월세 대출을 출시해 시장에 새롭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까지 축소됐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문제 삼아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당국이 문제를 삼았을 정도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잔액 현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적인 카카오뱅크, K뱅크, 또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3사의 주담대 잔액은 약 24조 954억 원입니다. 지난 8월 말 잔액 23조 829억 원보다 7,125억 원이 증가한 건데요. 증가폭은 1월 606억 원에서 6월 1조 7,500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7월 이후 8월과 9월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은행별로 주담대 잔액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은행별 주담대 잔액은 카카오뱅크가 약 19조 8,600억 원, K뱅크가 약 4조 2,100억 원, 토스뱅크가 11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던 카카오뱅크의 잔액이 가장 컸지만 3개월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둔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K뱅크도 증가폭이 가장 컸던 4월에 비하면 9월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지난달 5일 전세 대출을 출시했는데 출시 한 달 취급액이 110억 원으로 생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합병 이사회 소식과 그리고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운명적인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31일부터 진행될 FOMC부터 10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등의 굵직한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한 주는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도 빨간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빨간불 켜낸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 안건에 대한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운수 창고 업종,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속한 서비스 업종까지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종이 목재 업종은 오늘도 부진한데요. 영풍 재지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2292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저가였고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뒤에 2317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230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개인은 362억 원 사들이면서 이로써 8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292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 899억 원 덜어내면서 이로써 6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 지수 흐름이 훨씬 더 좋은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엠벤터 투자가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오늘 금융업종이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기타 제조, 종이 목재 업종은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747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7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22% 상승한 757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포지션 바꾸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매수세 보이다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301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0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역시나 266억 원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주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가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된 업무 협약 소식 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오늘 한네트가 20% 넘는 강세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이면서 7.79% 빨간불 켜내면서 4,56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요. 풍산도 강합니다. 현재 6.75%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요. KCT와 로지시스도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 관련주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세에 동물 백신, 구충제 관련주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관련주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살펴보면요. 먼저 대성미생물 오늘 7%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명문제약 4.87% 약세 보이면서 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체시스도 4%대 내림세 보이면서 1,529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화오션이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이어 우리나라 조선 빅3 모두 영업 적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낸 덕분인데요. 이 4분기에도 흑자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의 기대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주들 속속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호실적으로 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적자였던 한화오션마저도 이제는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 자체는 뭐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었고 오늘 장에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실적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개선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했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적자 기업이었던 하나오션까지 모두 벗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실적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죠. 또 외형 부분도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은 대형 선박들의 수주가 작년부터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살펴보시면 LNG 선박의 수주가 1차에 이어서 카타르에서 2차 흐름까지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의 추가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으로 비싸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선박들이 도크를 채우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실적은 개선되고 있죠. 다만 실적 개선은 이미 작년부터 예상됐던 바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하나오션은 M&A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진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마진율은 그렇게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정도의 이익률로는 지금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이제 부채가 있는 기업도 꽤 있고요. 하나오션은 투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채권 많이 발행해야 되는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중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들 업체가 뭐 대형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신용 등급이 최상 등급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를 제외한다면 최상 등급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조달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지금의 마진율로는 언제든지 또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재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조선 빅3가 11년 만에 모두 흑자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주가에 좀 선반영된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만큼 또 주가가 지금 오늘 크게 반응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기사들 나온 걸 보면 뭐 호실적 애도 혹은 뭐 이제 잭팟에도 이렇게 하면서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뭐 약간 변명 아닌 변명들을 좀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괜찮진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율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한 4, 5% 정도까지는 나와야 현재 증가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 번 다 휘청인 회사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계열을 제외한다면 지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하나그룹이라고 하는 주인을 이제 만나긴 했지만 뭐 방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잠수함 쪽이라든지 추가적인 여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선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뭐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조조가 그렇게까지 뭐 클린하거나 아주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의 한계를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나머지 비용의 그 증가 없이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마진율이 올라오니까 거의 이익이 없던 기업이 마진이 대폭 올라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달린 거죠. 실제로 이제 나오는 성적은 봐야 되겠지만 플러스만 존재할 거라고 봤던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상쇄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는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이런 종목군들은 더 심하게 지금 신저가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전부 취소되거나 뒤로 밀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도 이 선박업이라고 하는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종의 금융업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한 번에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계속 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선사들 쪽에서도 올라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뭐 배값을 깎자라든지 아니면 뭐 인수를 안 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반영된 주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율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고금리 상황 속에서 역시나 조선사들도 주가의 발목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또 살펴보면요.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지금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주가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 수혜로 조선기자재까지 저희가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30년 단위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이유는 결국은 탈탄소 분위기에서 해양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뭐 LNG로 바꾸고 뭐 전기를 추가하고 뭐 향후 수소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먼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시장에서 전기차가 휘청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항공과 대형 선박 이런 거 못 바꾼다. 결국은 계속 석유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뭐 조선기자재까지 빅랠리를 볼 수 있는 큰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불과 한 15년 전에 이미 빅사이클이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교체 수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확대될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업황 따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제 조선기자재주 중에서 그나마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근 박스 하단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구간에서 반등을 혹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최근 수주가 결국 LNG선에 좀 결부돼 있다 보니까 이 본행제, LNG를 나를 때 본행제가 필요하거든요. 에코하는 과정에서 본행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시황 상황에서 박스 하단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박스 하단에서 뭔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정도를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기자재주 바라보실 때는 조선의 업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 진입을 선언하고 가자 지구 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석유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업 등 석유주의 급등세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석유 섹터 내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석유와 또 가스 관련주들의 들썩임이 관찰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좀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보유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분명히 전쟁이 약간 뭔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의 민감도는 떨어졌습니다. 달러의 민감도도 떨어졌죠. 그래서 초반에 얘기 나올 때 90달러를 가파르게 넘었던 유가가 지금은 뭐 80달러 중반도 넘기가 힘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그 가자지구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반등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의 변동성도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유가 뭐 3, 4% 뛰면 막 상한가 가고 뭐 20% 올랐다가 물론 종가 변동성은 항상 있었지만 뭐 장중에는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엔 유가도 그만큼 뛰지 않고 해당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변동성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변곡점에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개별 테마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 보유자들도 반등 구간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면 일정 부분은 계속 정리를 통해서 이익을 고정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물론 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더 뛰어서 해당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 리스크에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등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짚어주고요. 한편 또 실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S-오일의 경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다른 정유주 역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또 정제 마진과 관련해 낙관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일각에서는 피크아웃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동에서의 확전이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유가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영업이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플러스 나는 게 당연히 좋으나 그것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은 말씀하셨던 대로 3분기를 피크로 또 4분기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들 종목군들은 어닝 피크를 지나고 있는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선 유가의 상승보다는 계속된 어닝의 상승 혹은 어닝의 최소한의 유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4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S-오일이나 GS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좋은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유주에 관련된 흐름은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보다는 이게 피크 여부를 좀 주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계절적 요인이 있는 만큼 사실 석유 관련주보다는 가스 관련주의 시설을 옮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근데 의외로 지금 유럽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위도상 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추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유럽의 가스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부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밀어주던 물량이 하마스와의 분쟁 때문에 지금 전혀 이집트로 가고 있지 못해서 약간의 재고량 부족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독일이나 주요 유럽 지역의 가스는 올해 겨울에 사용할 양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주겠지만 예전처럼 막 100%, 200%씩 오르는 그런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확산에 따른 효과일 수 있어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것도 별로 좋은 이슈가 아니고 전체 인류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런 가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거래도 별로 없는 종목들이고 실제로 호가도 막 벌어져 있어서 거래하기도 힘들거든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없고 투자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많지도 않고 투자의 매력도 좀 떨어지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조선과 그리고 석유, 가스 관련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 섹터 내에서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섹터 내에서는 지금 국내에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석유학 쪽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싶으시다면 글로벌로 눈을 넓혀서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찾아온 종목은 IT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은 3분기에 별로 안 좋았고 4분기에도 급격히 회복될 것 같진 않은데 2022년도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해성DS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PCB 기판의 기본적인 어떤 소재, 그러니까 PCB 기판을 만드는 기초 물질을 만드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인아웃을 연결하는 그것까지 만드는 것을 이 회사가 하는데요. 근데 이제 IT 쪽에 납품하던 것과 전장 납품하던 게 있었는데 IT 쪽이 서버하고
컴퓨터니까 이게 워낙 안 좋아서 올해 실적이 이제 대거 떨어진 거죠. 4분기에도 개선이 없는데 왜 좋다고 말하느냐? 인텔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4분기부터 우리 업황 회복된다. 인텔이 1위 하는 사업은 PC와 서버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3분기까지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지만 4분기부터는 일정 부분의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IT 투자가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IT 관련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전장용 리드 프레임도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2022년도에 그 좋은 실적을 또 보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일정 부분의 회복을 고려해 본다면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이 아마 8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PER 10배, 그다음에 PBR 1배를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 5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은 2024년도의 실적을 추정해 보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그 정도의 영역을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넓게 4만 원 정도까지 잡고 업황의 회복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 낙폭과대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개연성이 있는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평가에서 해성 D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해성 DS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2단계 전쟁에 진입했습니다. 중동전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동전과 또 인플레이션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일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또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세계대전 뭐 이런 걸 보면 하는데 하여튼 전쟁은요. 비정한 호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뭐 1차 대전 끝나고 다우 지수를 보면 다음 전쟁일까지 504%가 오르고요. 네. 2차 대전 때도 523%가 오릅니다. 그리고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런 뭐 다 보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르거든요. 특히 베트남 전쟁 같은 건 다음 전쟁까지 1447%가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비정한 호재라 그러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자와 그다음에 뭐 무기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전쟁 때는 국채 안 팔아요. 그냥 돈 찍어내거든요. 그렇다면 시중에 증시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쟁이 끝나면 안도감과 더불어서 굉장히 증시에 폭발적인 힘을 가했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1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가 뭘 갖기 시작하면 증기 기관을 가져요.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탱크 전투기의 이런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최근 전쟁 보면 우주, 핵, IT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산업적인 변곡점을 가져오는 것들이 대개 다
이 전쟁을 끝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만 딱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네타냐후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75년을 바꿀 전쟁을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킨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것들이 봉합이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투자됐던 유동성이 사실 지금 경기도 회복되는 과정에 딱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상승 효과를 서로 배배 꼬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임팩트까지 생각하면은 빠른 전쟁의 종식 단 유가가 이제 폭등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비정한 호재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바이 더 인베이전 공격을 사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때가 지금 또 도래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 피해가 아무래도 좀 최소화되면 좋겠는데 좀 비정한 호재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유국들은 감산 정책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또 전쟁 상황 속에서 석유와 관련돼서 무기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오일 쇼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 속에서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사실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레드라인을 지금 넘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뭐 84불, 85불 하고 있습니다만 250불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란이 참전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을 때 그거 막으려고 지금 로널드 레이건 지금 이 대형 모함들이 지금 가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지금 뭐 각국에 이렇다면은 250불까지 가면 각국이 지금 긴축 전쟁하는데 완전히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IMF에서는 이제 10% 정도의 유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0.4% 정도 지금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0불까지 하면 3배가 오르는 건데 그러면은 뭐 거의 지금 뭐 300%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로 이제 갈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서로 금융시장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전면전을 발생을 하면은 사실 미국의 국채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채 수요를 증가하면은 거기에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등등을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중심에는 미국 국채의 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호재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전면전까지는 가면은 안 되는 뭐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빠르게 전면전이 가고 네. 빠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훨씬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많은 얘기 나오는 게 패닉 셀링 얘기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당장 주식 시장이 약세장 들어가고 이럴 우려는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호재에는 반응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반등을 한다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반등 사이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막 추격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보다는 매매 기대를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추가 지수 조정 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에서 조금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뭐 딱 한 줄로만 요약을 해라 그러면 팔기에는 아깝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팔기엔 아까운 시점입니다. 패닉셀링보다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고 또 연말 이벤트를 한번 주시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통화 정책 회의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일본과 미국, 영국의 차례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FOMC에 가장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중동전 이후에는 처음으로 열린 FOMC입니다. 연준의 그렇죠. 시각은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국채금리 오르는 거 뭐 등등을 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인 부분들이 오면 굉장히 시장이 동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S&P 시장은 1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장이거든요. 여기에 진짜로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면 매파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더 늦어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카운터 블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바로 나오는 게 뭐냐 10월 고용 동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은 뭐냐면 9월 달에 지금 33만이 지금 추가로 이제 고용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근데 전망은 뭐냐 거기에 52%는 17만인데요. 네. 고용 시장이 좋으면 이거 다 또 뭐 아무런 무효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 거기다가 애플 실적까지 지금 물려 있어요. 뭐 미국에서 시총이 제일 큰 애플의 실적이 부진하면 뭐 등등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고 FOMC는 지금 뭐 동결에 지금 뭐 99.4% 가고 있는데 재미난 건요. 그러면 12월 달도 동결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12월 달로 가면요. 12월 동결은 네. 70%대예요. 올린다가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20%대가 25% 지금 올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주 쐐기를 박을 거는 뭐냐면 4분기 전망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3분기가 지금 너무 저도 깜짝 놀랐죠. 4.9%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사실 뭐 전체적인 거 평균을 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사건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0.3에서 2.4예요. 근데 이게 FOMC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FOMC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파적으로 나간다면 한번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고, 만약 다 도닥이는 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면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아주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제 경기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에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전망도 3분기 역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FOMC 12월에는 또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경제 지표들도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또 인상이 좀 더 무게를 쉽게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이 나올까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게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뭐 성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캐터필러라든가 캐터필러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완전히 경기 동향에 바람이 있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하여튼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매출은 한 0.6% 올랐고 어닝 퍼시어는 8.9% 정도 오른 게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 좋게 나와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를 다 갖춘 실적들이 좀 나와주면은 일단 4분기 성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말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들에 대한 힘이 더 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다른 숫자들 많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방정식이 됐지만 기업의 실적이 지금은 굉장히 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그렇죠. 못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시장의 상황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뭐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뭐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뭐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근데요, 그 사이에 왜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로 나왔냐면요. 30일 날, 네. 미국 시간 30일 날에 미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와요.
지금 모든 것에 지금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계획이 30일 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간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국채금리의 이제 부분들이 바뀔 것이고 또 예산안 통과했을 때 뭐 2조 달러를 내오는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셔야 지금 국채의 고금리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답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나쁠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냥 정점을 찍고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재정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미국은 이제 정치의 계절에 들어갔어요.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연준이 자기의 포지션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준 크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그거를 시장에서 매퍼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금 조정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채금리 계획과 관련된 이슈가 곧 나오게 되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 속이지만 저희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간에 하방 압력은 아시겠지만 신준동 정책하고 일단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미국의 국제 금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조금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가 좀 약하냐면요.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보시면 개인들이 한 7조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이 0.8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증거금리를 막 높이고 막 이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이 한 20조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받쳐주던 시장인데 거기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가 그래도 V자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U자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장을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져서 저평가된 매력이 있고요. 우리 이제 또 전가의 보도가 있죠. 수출이 잘 돼야 우리는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파란불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수출 지표의 개선세 이런 것들이 악재와 호재들이 지금 굉장히 부닥쳐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이 좋은 대형주로 가시는 게 정답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받쳐오던 반도체, 자동차, 은행, 그다음에 항공우주, 방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력하는데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걸 판단하셔고 팔기에는 아깝다. 이런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팔기는 아까운 시점이고요.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중동에서 확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와 가스주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관망의 시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짚어봤던 섹터들 외에서는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해성 DS를 짚어주셨는데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익률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매매 기회를 노려봐야 하는데 추가 조정이 있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